행정 전산망 마비 56시간 만에 정상화가 이루어진 첫날 민원 서비스가 별탈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센터는 민원이 몰려 국세통을 이루기도 했고 늑장 복구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잠시 뒤 금융당국이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을 한자리에 모아 은행 독과점, 이자 장사 논란 등과 관련한 대책을 논의합니다. 은행 임직원 연봉 삭감 같은 강도 높은 방안이 다뤄질지 주목됩니다.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3차 발사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합참이 대북 경고 성명을 냈습니다. 발사를 강행하면 9.19 남북 군사 합의를 일부 효력 정지할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미국 3대 대중음악 시상식으로 꼽히는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서 K-팝 그룹들이 수상 쾌거를 거뒀습니다. 방탄소년단 정국은 세븐으로 최고의 K-팝 노래를 수상했고 스트레이키즈의 파이브스타는 최고의 K-팝 앨범으로 선정됐습니다. 올해로 출시 60주년을 맞은 국내 라면 수출액이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9년 연속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했는데 코로나19 사태 속에 비상식량으로 주목받으며 더욱 많이 팔렸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교전 중단과 인질 석방을 내용으로 한 협상이 진전된 걸로 전해진 가운데 타결 여부가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은 가자 지상전 과정에서 하마스 대원을 100명 넘게 생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더 뉴스 이어갑니다. 사흘간 멈춰섰던 정부 행정 전산망이 주말 동안 복구를 마치고 오늘 서비스가 재개됐습니다. 복구 첫날인 오늘 서울 시내의 구청 민원실과 주민센터 등에선 오전 9시 업무를 시작한 뒤부터 지금까지 큰 문제 없이 민원 서비스가 처리되고 있습니다. 업무 시작 전부터 증명서 등을 발급받기 위해 민원인이 다소 몰렸지만 서류가 무사히 발급되면서 별다른 소동은 빚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민센터 관계자는 오늘은 1.5에서 2배 정도 더 올 것이라고 예상했고 대비했다며 민원 창구와 무인 발급기 등에서 모든 서류 발급이 정상적으로 가능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23일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현안 질의를 진행합니다. 여야는 전산망 마비 사태의 원인과 대처 과정의 문제점,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따져 물을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동행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서 참석이 어려울 걸로 예상됩니다. 이에 앞서 여야는 오늘 오후엔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으로부터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 관련 비공개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국가행정전산망 마비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은 시간 무려 56시간이나 됐습니다. 별일 아닌 걸로 생각하고 서비스 중단 안내를 낸 시점부터 사태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정부 차원의 대국민 사과까지 우왕좌왕했던 대응 과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정부에서 처음 전산망 문제가 생긴 것을 파악한 것은 사흘 전이죠. 17일 아침 8시 40분쯤이었습니다. 정부의 주민센터에서 민원 서류 발급이 중단됐다는 제보가 YTN을 비롯한 언론에 빗발치기도 했습니다. 이어 2시간 뒤부터 공무원 전용 행정망 세월에서 사용자 인증 시스템이 먹통이 됐고 오후 2시쯤 개인 컴퓨터에서 민원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정부 24까지 중단돼서 혼란은 커졌습니다. 행안부는 부랴부랴 늦은 오후 납부기한 연장을 비롯한 주요 업무를 소급 처리해주겠다는 땜질 처방에 나섰는데요. 이후 행안부 장관 주재 1차 대책회의가 열린 것은 오류인지 13시간 만인 밤 9시 반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 18일 아침도 혼란은 수습되지 않았습니다. 이른 오전 대통령 제시로 정부합동 TF가 가동되고 관계부처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후 오전 10시쯤부터 정부 24 서비스가 임시 재개됐는데요. 30시간여 만인 오후 3시 민원 현장에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점검이 있었고 급거 귀국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주재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19일 새벽까지 네트워크 장비 교체를 비롯한 안정화 작업이 이어졌고 이날 오후 5시가 돼서야 행안부가 문제가 발생한 네트워크 시스템을 전면 정상화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완전 정상화는 처음 오류를 인지한 때로부터 56시간 만이었습니다. 급한 업무를 봐야 하는 시민들의 발이 묶인 시간은 누가 보상할 수 있을지 의문은 여전합니다.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가 불법 촬영 혐의 피의자로 입건돼 최근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오늘 간담회에서 황 씨에게 불법 촬영 정황이 있다고 보고 피의자로 전환했고 한 차례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황 씨는 자신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사생활을 폭로한 여성을 고소했는데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황 씨의 범행 정황도 포착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경찰은 황 씨 본인은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면서 지난 16일 황 씨가 고소한 여성도 황 씨의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됐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황 씨 대리인 측은 애초 이 사건은 황 씨가 피해자로 시작된 것이라면서 수사에 성실히 협조해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가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군 당국이 북한을 향해서 발사를 중단하라는 경고 성명을 내면서 발사를 강행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혀서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는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우리 국가 안보를 제하는 도발 행위이다. 군사정찰 위성 발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만약 북한이 이 같은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군사정찰 위성 발사를 강행한다면 우리 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다. 대통령실은 오늘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북한 정찰위성 발사 준비 동향 등 도발 가능성과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이번 NSC에선 범정부 차원의 대비 태세를 확인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기간 안보에 빈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찰위성 발사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면서 한미동맹과 한미일 공조, 국제사회 협력을 통한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네, 어느덧 연말정산을 준비할 때가 됐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달라진 공제 항목들이 많아서 꼼꼼하게 따져봐야 하는데요. 연말까지 환급액을 조금이라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엄윤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해 세금을 뱉어낸 경험이 있다면 먼저 남은 2달 동안 올해 지출 내역을 점검해 보는 게 좋습니다. 이때 유용한 서비스가 바로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북입니다. 지금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 등을 토대로 환급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연말까지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현금 중 어떤 것을 더 많이 사용해야 조금이라도 더 세금을 아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총 금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게 유리하지만 그 외 초과분에 대해서는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더 많이 사용해 비중을 늘리는 게 공제를 많이 받는 방법입니다. 근데 신용카드는 혜택이 많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포인트도 많이 주고 하다 보니까 총급의 25% 초과분부터 신용카드는 초과분에 대해서 15% 공제가 되지만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은 30% 공제가 되기 때문에 공제가 더 빨리 돼요. 올해부터 새롭게 바뀐 공제 항목도 살펴봐야 합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이 대표적입니다. 태어나고 자란 고향이나 응원하고 싶은 지역을 선택해 기부한다면 기부금의 30% 범위에서 답례품도 받을 뿐더러 세금도 일부 빼줍니다.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의 경우 올해 7월 이후 본 영화 관람료도 공제 대상입니다. 지하철과 버스 같은 대중교통 이용의 공제율도 2배 확대됐습니다. 만약 수험생을 둔 자녀가 있다면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도 공제 대상 교육비에 들어가 비용 15%를 세금에서 깎아주니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13월에 월급이냐, 세금 폭탄이냐, 앞으로 연말까지 남은 기간 어떻게 소비 활동을 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올해로 출시 60주년을 맞은 라면의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라면 업체들이 외국 공장에서 생산해 현지에서 직접 판매하는 것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글로벌 수출액은 2조 원을 웃돌 걸로 추정됩니다. 관세청 무역 통계를 보면 올해 1월에서 10월 라면 수출액은 7억 8,525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7% 늘었습니다.
라면 수출액은 올해 들어 10개월 만에 기존 연간 최대치인 지난해 7억 6,541만 달러를 넘어서며 9년 연속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하게 됐습니다. 국내 은행권이 올해 3분기까지 44조 원에 이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이자 이익을 거뒀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분기에서 3분기 국내 은행의 누적 당기 순이익은 19조 5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8.2%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기간 이자 이익이 44조 2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9% 늘면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3분기까지 비이자 이익은 4조 6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조 원 늘었는데 다만 3분기 비이자 이익만 놓고 보면 지난 분기보다 9천억 원 줄었습니다. 경기 침체와 고금리 속에 빚을 갚지 못해 부도 처리되거나 파산 절차에 들어간 기업의 깡통 대출이 속출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KB국민, 신한은행 등이 공시한 3분기 분기 보고서를 보면 이들 은행의 무수익 여신, 즉 원리금은커녕 이자조차 받지 못하는 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2조 2,772원에서 올해 3분기 말 2조 8,988원으로 27.3% 급증했습니다. 가계보다 기업대출에서 더 심각해서 4대 은행의 기업대출 부문 무수익 여신은 같은 기간 1조 5,310억 원에서 1조 9,754억 원으로 29% 증가했고 일부 은행은 50% 정도 늘었습니다. 전세 사기 여파로 다세대, 연립 등 비아파트 전세에 대한 불안이 커져서 올해 비아파트 전세 거래 총액이 20% 아래로 급감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은 올해 들어 지난 14일까지 전국 주택 전세 거래 총액은 아파트가 181조 원, 비아파트는 44조 원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세 거래에서 비아파트 비중이 20% 아래로 떨어진 건 2011년 주택 임대 실거래가 발표 이래 처음입니다. 네, 다시 금융당국과 5대 은행 금융지주 회장들이 만나는 간담회로 가보겠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상황에서 금융권, 특히 은행권은 역대급 이익이 지속되는 상황입니다. 지난주 금융협회장 간담회에서도 언급하였지만 금융권의 역대급 이자 수익 증대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역대급 부담 증대를 의미합니다. 막대한 은행 이익이 스스로의 혁신 노력이 아닌 금리 상승 등 외부적 환경 변화에 따른 결과라는 따가운 시선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ESG 경영을 내걸고 사회 공헌 노력을 추진해 왔지만 금융업계에 대한 이런저런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국회에서도 속칭 횡재세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으로서는 수많은 대내외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유연하고 정교하게 대응해야 하는 금융산업에 대해 국회 입법 형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업계가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달려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자영업, 소상공인 분들의 절박한 상황을 고려하여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코로나 종료 이후 높아진 금리 부담의 일정 수준을 직접적으로 낮춰줄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아서 우리 업계 스스로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중지를 모아 강구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금융지주의 사회적 역할 강화를 기대하는 만큼 금융당국에서도 금융지주가 지주 본연의 역할을 온전히 잘 수행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지주에서 발전을 위한 규제 개선들은 건실한 내부 통제와 투명하고 공정한 지배구조가 뒷받침되어야 추진 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이 분야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계속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융감독원장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중추인 은행지주그룹들이 솔선수범하여 우리 경제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차주들을 국기로 뜻을 모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각 금융회사별로 상생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최근 국회에서는 산업의 근간을 흔들 만큼 파격적인 행제세 입법 논의까지 거론될 정도로 여론이 나빠진 상황입니다. 다행히도 과거 어느 때보다 우리 금융권이 양호한 건전성과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업계 스스로 국민들의 기대 수준에 부합하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실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지원 방안이 부작용 없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며 지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나 어려움에 대해서는 저희 금융감독원도 금융위와 함께 적극 해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융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탄탄한 건전성을 바탕으로 실무경제에 대한 자금 중개 기능을 충실히 하는 것이므로 건전성을 지키면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충분한 수준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금융회사의 상생금융 노력은 영국 등 해외 선진국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IMF에서도 연례협의 보고서를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권고한 바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몇 년간 대형 소비자 피해 사례나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금융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많이 저하되어 있는 상황으로 중대하고 반복적인 금융사고 및 소비자 피해 예방을 예방하기 위한 내부 통제 개선 노력도 CEO 주도로 지속 추진해 국민의 신뢰를 더욱 높여가는 데 노력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주현 금융위원장 그리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두 사람의 모두 발언 함께 듣고 왔는데요. 먼저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고금리 또 고급 물가 속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증대되고 있다 이렇게 밝히면서 이자 부담으로 골목 상권 붕괴가 우려되고 있고 또 반대로 은행권의 이익은 급증했다면서 금융의 건전성을 지키면서 이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상생 노력에도 횡재세 논의가 나올 정도로 여론이 나쁘다고 밝혔는데요. 금융권이 금융 건전성을 지키면서 국민이 체감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자세한 내용은 정리되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YTN 김영주입니다. 연말 신당 창당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총선 출마설이 돌고 있는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황태자로 선거에 나온다면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면서 때문에 오히려 윤 대통령과 차별화에 나설 것이고 그렇다면 자신과 경쟁하는 사이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최근 갤럽에서 조사한 장내 정치 지도자 선호도를 보면 한동훈 장관이 13%, 이준석 전 대표가 3%를 기록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이준석 전 대표 생각도 밝혔습니다. 보통 보수 대선 주자 1위 지지율이라면서 과거 김무성 전 대표도 24%, 황교안 전 대표도 15에서 18%까지 나왔지만 나중에 지지율이 다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노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총선에서 한 장관의 역할이 결정된다면 굉장히 신선하고 좋은 일이라면서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는데요. 오늘 여론톡톡은 이준석 전 대표, 이노한 위원장의 목소리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한동훈 장관 총선 역할 어떻게 보실까요? 아직 정식으로 뭐 말씀 안 하신 것 같은데 뭐 환영합니다. 일단 그런 분들이 와서 도와야죠. 결정이 된다면 참 좋은 일이겠어요. 한 장관님 굉장히
신선하고 좋잖아요. 이민 정책 토론할 때 많이 만났는데 아주 합리적인 분이에요. 저보다 젊지만 제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수도권에서 얼마나 소구력이 있느냐. 윤석열 대통령의 황태자 또는 후계자 이미지로 선거에 진입하면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한동훈 장관이 앞으로 차별화된 모습들 많이 보일 거로 기대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꾸준히 지적해왔던 제 입장에서도 누가 더 그런 걸 잘하나 경쟁할 수 있는 사이가 될 수도 있다. 언론에서는 이제 차별화하는 포인트가 뭔지를 찾을 텐데 대통령이 뭘 할 수 없다 이러는 순간부터 사실 매력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매주 월요일 여론조사에 나타난 진짜 민심 읽어보는 여론톡톡 시간인데요. 오늘도 김영준 배재대 석좌 교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매주 월요일 갤럽 조사, 또 리얼미터 조사, 대통령 지지율, 정당 지지율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나온 조사부터 볼까요?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고 갤럽 조사에서는 떨어졌습니다. 자, 대통령 지지율부터 분석해 주세요. 저희 그 여론톡톡에서 인심 지표 분석하는 게 한 2달 정도 되는데요. 그런데요?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번 그 리얼미터 한번 조사 한번 보세요. 예. 지금 오늘 발표한 거를 보면 35.6인데 이걸 9월 2주 때 거를 한번 볼까요? 네. 35.5입니다. 35.5. 그러니까 12시 거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말은 뭐냐면 뭔가 국정 운영에 대해서 국민들이 열망하고 기대하는 부분이 분명하게 아직까지 충족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한 2주간은 이렇게 올라갔다 또 떨어지고 다시 올라갔다 떨어지는데 다 30%대 중반에서 이렇게 고착화되고 있다는 거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건데요. 네. 물론 한국갤럽도 뭐 비슷하지만 갤럽 조사도 볼까요? 뭐 34% 정도의 갤럽 조사는 2%포인트 떨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4주 동안 쭉 올라갔다가 좀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볼 때 최소한도 국정 운영의 변화가 큰 폭으로 일어났다고 한다면 거의 40%대에 육박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이게 뭔가 변화가 오겠구나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뭐 거의 지금 대통령이 외교 성과도 많이 거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내치에 대한 문제가 기대한 만큼의 효과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온 현상들이 아닌가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진단해 봅니다. 그렇군요. 직무수행 평가 이유, 긍정평가 외교가 34, 부정평가는 경제민생 물가 22로 나왔습니다. 분석해 주세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못하는 박스권에 갇혀 있는 이유는 결국 외연 확장성 때문일 겁니다. 그러니까 파격적인 게 필요하다라는 걸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중도층, 무당층 그리고 MZ세대 수도권을 유입하기 위해서는 그런 2030 세대를 유입할 수 있는 특히 20대가 중요할 겁니다. 이준석 전 대표와의 이런 사람 관련된 문제, 갈등, 또 불협화음 이런 부분들에서 분명히 이탈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대구에는 많이 공을 들이고 있지만 그러면 부산, 울산, 경남은 뭐냐, PK 지역은 뭐냐, 수도권에는 김포시 서울 편입이나 서울 인근 도시 서울 편입 이야기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또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책은 뭐냐. 그러니까 이제 지역적 접근도 중요하겠지만 바로 좀 연령대별로 좀 볼까요? 연령대별, 지역별 차례로 보시죠. 연령대별로 보시면은 20대의 경우에는 지금 내려갔죠. 내려갔고 또 30대의 경우에는 올라갔다고는 하나 22%입니다. 연령대에 맞는 지지율을 윤석열 대통령 긍정 지지율을 가져가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20대는 20% 이상, 30대는 30% 이상, 40대는 40% 이상인데 그러면 40대는 손 놓고 있을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화이트 칼라 근로자들에게는 어떤 정책을 했을 때 이들이 그래도 민주당과의 경쟁에서 또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선호하는 쪽과 선호하지 않는 쪽의 경쟁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더 긍정적으로 이들의 지지를 얻어낼까? 그렇다면 40대를 위한 정책은 뭔가가 있어야 되겠죠. 특히 이제 50대의 경우에는 거의 절반 가까이 지난 대선에서 득표를 냈던 윤석열 대통령이라면 50대에서 50% 정도를 얻어낼 보관은 뭔가. 그러니까 이게 팍팍팍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파격적인 게 한 번 나오면 지지층 정도만 이제 결집하는 정도가 될 겁니다. 여기서 이제 대륙주, 대구, 경북 60대 주부층 이미 우리 시청자분들 다 외우고 계실 겁니다. 여기서 한 번 더 파격, 또 파격 이렇게 나가야 지지율이 중도를 뚫고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분석을 해드릴 수밖에 그렇군요. 없습니다. 세대별로 봤고요. 지역별로도 좀 분석해 주세요. 김현주 교수님. 실제로 보면은 조금 예. 전에 우리 배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연령하고 지역이라는 거를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네. 연령은 구도를 보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2050이 지금 비슷한 표의 행태를 보였다는 게 중요한 것이죠. 예. 그러니까 뭐가 뭐 몇 퍼센트 올라갔다는 게 아니라 20하고 50이 여전히 묶여 있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신호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요. 세대별로. 예, 세대별로. 잠깐 더 보여주세요. 지역별로 보면 재밌는 거는 서울 지역이 많이 떨어졌어요. 네. 한국갤럽에서는 이제 9.0% 포인트 이렇게 그렇네요. 추락하고 있고 PK하고 TK 수도권에서는 거의 변화가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이게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고 가장 논쟁이 되고 있는 김포시 서울 편입과 관련된 문제와 혹시 연관된 거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시가 김포시 서울 편입에다가 비중을 두지를 말고 예. 그 서울시 내에서도 굉장히 낙후된 지역들이 많거든요. 네네. 강북 지역 같은 데를 포함해서 그런 쪽에다 훨씬 더 비중을 두고 같이 함께 가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이 다 김포시 서울 편입이 서울시 정책으로 가기 때문에 올 수 있는 나름대로 일부 일탈이 저렇게 9.0%라고 하는 굉장히 많이 추락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한번 정도는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고요. 예. 조금 다른 거는 갤럽에서는 지금 대구 경북하고 부산 울산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지만 네. 또 하나는 이 대구에서는 긍정이 부정보다 높지만 예. 여전히 부산에서는 긍정보다는 부정이 더 많다는 그러네요. 거죠. 그런데 예. 부산 엑스포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혼심을 다해서 지금 부산 엑스포에다 총력전을 비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부정이 긍정보다 높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정도는 고민을 좀 해야 될 그렇군요. 그런 점이 지역별 아닌가 대통령 직무 생각합니다. 수행평가 한국갤럽 부산은 41 긍정, 52 부정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이 지역에서 이제 수도권의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는 서울에서 승리를 했었거든요. 예. 그때 대통령이 이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예, 대통령이 예. 결정적인 지역이 서울입니다. 서울에서 한강변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25만여 표인가요? 30여만 표 가까이 더 이김으로써 전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됐던 것이거든요. 그때 서울에서 민심이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 쪽이 아니라 윤석열 후보 쪽 쏠렸던 이유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과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국토교통부나 또는 정부로부터 뭔가 신박한 부동산 정책이 나오는 걸 들어볼 수 있습니까? 없다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부동산 정책은 세 가지입니다. 3차원 분석을 해보면 하나는 어떻게 공급이 되느냐 명확해야 되고 그 일정대로 진행되는 것이 있어야 될 테고 세계 지금 글로벌 경기가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좋을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LH 사태가 두 번 다시 터지지 않도록 어떤 그런 혁신을 할 거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이제 세금 제도입니다. 세금은 어떻게 합리적으로 제도를 안착시킬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들이 계속해서 줄기차게 나와줘야 더군다나 내년에 총선이거든요. 그렇다면 수도권 민심이 움직일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김포시 또 서울 인근 도시의 서울 편입 이것도 중요합니다.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볼 때 유권자들은 어디에 관심이 많은가 이 점에 집중적으로 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정당 지지도 보겠습니다. 갤럽 조사에서는 양당 모두 하락했고요. 무당층은 2%포인트 올라서 27% 기록했고요.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37.1, 민주는 44.6%를 기록했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어떤 특징이 있었나요? 국회 갈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봐요. 이번 예산 정국이라고 하지만은 더 나아가서 민주당이 그 심의 논리에 의해서 방송법이라든지 노란봉투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 정부를 압박하는 부분 속에서 가져가고 있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예산 나눠먹기가 너무 심하다. 지금 우리 언론을 보면요. 매일 나오는 게 뭐냐면 결국은 여야가 포퓰리즘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선거를 의식해서 지나치게 많은 나름대로의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지원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정당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인식들이 이제 확대돼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무당층이 조금씩 또 올라가고 어떤 때는 32%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무당층이. 이런 식으로 해서 연말 예산 정국이 또 여야 간에 극단적으로 간다고 한다면 저는
무당층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두 정당, 거대 양당의 정당 지지도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셨어요? 굉장히 우리가 정당 지지율을 보면은 좀 안타깝기도 하고 한탄스러운 건 뭐냐면 연령대별 지금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령대별 보시면 여전히 2030 MZ 세대는 지금 두 정당에 대해서 거의 지금 포기 상태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지율을 보시면은 국민의힘은 20대 만 18세 이상입니다. 18%, 민주당도 28%밖에 안 됩니다. 그 이야기는 두 정당이 경쟁하고 있지만 별로 마음이 쏠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20대의 경우에는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비율이 더 높습니다. 예. 두 정당보다도.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 40대를 보면은 핵심 지지 기반이라고는 하지만 50%를 안 넘습니다. 이것도 민주당도 지금 40대는 우리를 지지하니까 뭔가 40대 관련된 정책 나온 게 있습니까? 예. 없다는 거죠. 예. 특히 이제 좀 주목을 해볼 것은 국민의힘에서 60대의 경우에는 이제 54%가 나왔습니다만 그래도 60대에서 또 지지율이 또 떨어지거든요. 예. 왜냐하면 핵심 지지 기반이지만 지지율이 오히려 선거가 가까워지고 조금씩 조금씩 더 내려가고 있다. 결과적으로 지금 국민의힘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 어느 양쪽도 다 선택을 못 받는 상황에 놓여 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하나 예. 흥미로운 거는요. 예. 그 국정운영 지지도 보면 20, 30대 모두 다 아직 18%, 뭐 20이 낮은데 저 국민의힘 지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갤럽 예. 지도에서 20, 30대가 조금씩 분화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20대는 보니까 갤럽의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2.0% 포인트가 떨어졌는데 네, 네. 30대 같은 경우는 7.0%로 높아졌단 말이에요. 예. 근데 민주당은 이제 반대겠죠. 20대에서 1.0% 올라가고 30대에서 3.0%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정당에서는 조금씩의 20, 30대의 분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지난 대선 때 20대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더 많이 얻었고 30대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더 많이 얻었어요. 예. 이게 지금도 갤럽 조사지만은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비슷한 양상으로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좀 주목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이 질문 예. 꼭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 예. 지금 정당 지지율 그대로 연령대별로 보여주시면 딱 지지율을 보시면 만 18세 이상 20대는 국민의힘 18%, 더불어민주당은 70대 이상이 18%예요. 그렇네요. 이게 전형적인 어떤 지지율 형태냐면 도레미 미래도 형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꾸로 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국민의힘에서는 그래 우리 지지층만 잡자 50대 후반 이상만 잡으면 우린 이길 수 있다. 그런 식으로 갈 게 아니라 외연 확장성을 위해서는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은 20대, 30대, 40대 전략을 써야 되는 것이고 네. 더불어민주당은 또 50대, 60대, 70대 이상 전략을 써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정당 지지도까지 짚어봤고요. 최근에 정치인도 아닌데 총선 국면에서 누구보다 관심을 받고 있는 인물 바로 한동훈 법무장관입니다. 오늘 한 장관이 직접 본인의 출마 관련 질문에 답변을 했습니다.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총선 출마설 확실시 된다는 얘기 나왔는데요.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도 충분히 답을 드린 것 같고요. 더 제가 오늘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네요. 총선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은 언제쯤 밝히실 생각이실까요? 이런 중요한 일이 많이 있고요. 중요한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정도 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들으셨어요? 정치 안 한다는 말은 안 하고 있어요. 예. 1월 10일 날 공직자 마지막 이제 사퇴 그 사퇴 시간이죠? 시간이죠. 예. 뭐 얼마 안 남았는데요. 실제로 보면 뭐 총선에서 이기는 전략으로 한다고 한다면 제가 이 방송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원희룡 장관이나 한동훈 장관이나 나름대로 가용한 모든 자산을 활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뭐 언론 그리고 뭐 민주당 그리고 뭐 이준석 전 대표까지 전부 다 거론하니까 예. 가만히 앉아 있어도 한동훈 장관에 대한 관심도는 점점 높아지는 거고 큰 틀에서 보면 오늘 대답하는 장면을 보니까 참 즐기고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도 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본인이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좀 자제할 필요가 있는데 분명한 거는 국민의힘이 그나마 그래도 다음 총선에서 나름대로 한번 크게 경쟁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지금 얘기하는 한동훈 장관이나 원희룡 장관이라든지 안철수, 나경원, 윤희숙 이러한 분들을 많이 포진하고 있다는 이런 것들이 이제 수도권에서 만약에 집중이 된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효력을 분명하게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은 있다. 거기에 축이 한동훈 장관의 등판론이 될 수밖에 없고 이기는 선거를 하려고 한다면 결국은 한동훈 장관이 출마하는 거는 그런 불가피한 상황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것이다. 예. 이준석 전 대표가 자신의 경쟁자라고 이제 표현을 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후계자, 황태자의 이미지로 나오면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결국은 차별화할 것이고 그 차별화와 관련해서 자신과 경쟁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분석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공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준석 전 대표도 결과적으로는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가 중요하겠죠. 네. 정치인이 될 때의 이미지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한동훈 장관은 출마가 거의 기정사실화 됐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는 이제 분석을 할 때 태도, 애티튜드,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근데 태도상으로 보면은 한동훈 장관이 출마 안 할 거면 분명히 정색을 하면 됩니다. 일단 미소를 띠면 안 돼요. 정색을 하면서 저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출마 안 하겠습니다. 이러면 돼요. 그렇군요. 그런데 해맑게 웃는지 아니면은 뭐 미소를 짓는지 파한대소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웃으면서 지금 불출마를 선을 끊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그 출마한다. 데이터상으로 보면은 그거 지금 보여주실 수 있으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또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한국갤럽 차기 정치 지도자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요? 잠깐 볼까요? 2주 전 거였는데요. 이거를 바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 보여주시는 게 좋냐면 지금 전체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가장 높지만 국민의힘 지지층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가장 높아요. 자, 요즘에 대구가 얼마나 관심이 높아졌으면 대구 안 대구 이게 유행어입니다. 대구냐 안 대구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인데 지금 TK 지역에서 이 조사 결과 대구 경북에서 가장 지지율이 높은 사람이 한동훈 장관이에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 이 조사에서 3%를 얻는 이준석 전 대표하고는 경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총선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보수 성향 유권자에게 경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조사상으로 보면은 한동훈 장관이 우위에 있어요. 이준석 전 대표보다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는 상당히 한동훈 장관이 요주의 인물이고 경계 대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자, 이준석 전 대표 언젠가 한동훈과 경쟁할 수도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한동훈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준석 전 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대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메시지가 잘못된 거죠. 일단 이제 총선 다 끝나고 자연스럽게 이제 뭐 대권 행보가 나온다면 그러지 모르지만은 본인 스스로가 지금 뭐 12년째 정치 생활을 하면서도 국회의원 한 번 하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뭐 지금 우리 배 소장님 말씀하신 거 대구 안 대구가 아니라 대구로 가는 거는 하책 중에 최고 하책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주의를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오히려 이노한 위원장이 얘기하는 이제 희생이 윤핵 간의 희생을 저는 얘기하는 거라고 아니라고 봐요. 원희룡, 한동훈 이런 장관들이 정말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험지 중에 험지를 나가서 뭔가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야지 그게 앞으로 정치인으로서의 미래를 보장받는 것이죠. 이러한 뭐 가장 뭐 당선되기 쉬운 지역이라든지 지역에 편승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별로 이렇게 바람직한 전략은 아니라고 좀 봅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비명계 의원들 공식 모임 원칙과 상식 어제 국회에서 첫 공식 행사 가졌어요. 청년 간담회도 있었고요. 어떻게 보세요? 비명계 의원들의 행보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선택할 것 같습니까? 저는 결국 지지율이 중요한 것 같아요. 민주당 지지율이 우리가 이제 한국 갤럽을 기준으로 또 리얼미터를 또 기준으로 해서 소개를 해드리니까 적어도 이 조사에서 리얼미터는 자동응답 조사는 대체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높게 나오는 그런 추세인데 자동응답 조사를 보면 적어도 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는 15%포인트 이상 앞설 때 특히 수도권에서 차이가 많이 날수록 그리고 한국 갤럽 기준으로 보면은 적어도 10%포인트 가까이는 민주당이 앞선다면 비명계가 행동을 취하기 힘들 거예요. 왜? 민주당 지지율이 높은 상태에서 비명계가 이재명 대표의 반발에서 나갔을 때 독자적인 자기 세력화를 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데 한국 갤럽 조사 기준으로 볼 때 민주당의 지지율이 특히 수도권에서
국민의힘보다 10% 정도 가까이 밀리고 있다. 그렇군요. 그런 오차 범위 바뀌거든요. 그렇다면 비명계는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렇다고 해서 이 이재명 대표가 당 운영에 있어서 비명계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바뀌는 것도 아닐 테다. 네. 그러면 적어도 저는 공천이 좀 윤곽이 두드러지는 12월이든 1월이든 네.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요. 핵심적 예. 사항은요. 12월 말이나 1월 초에 예. 지금 법원이 위중교사 문제와 대장동과 별도 심리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12월 말이나 1월 초에 선거법 1심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 예. 거기서 만약에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오게 되면 결국은 민주당은 큰 혼란 속으로 빠질 것이다 라고 저는 네, 보고 있기 네. 때문에 지금 비명계가 굉장히 위축되는 것 같지만 예. 이낙연 전 대표의 말도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예요. 네. 민주당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민주당도 네. 굉장히 앞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큰 혼란 속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지난 주말 사이에 행정 전산망 오류 사흘 동안 56시간 동안 정부가 제대로 된 대책 수습을 못했어요. 이와 관련해서 야당에서는 대통령의 사과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건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 이슈입니다. 왜 네. 그러냐면은 일단 오늘자로는 그래도 복구가 됐고 네. 아직까지는 정상적으로 가동 중에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대처 부분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주로 뭐 진영 간의 이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나 국민의힘 지지층을 떠나서 중도에 있는 또 중도층이나 무당층에서 왜 대처가 제대로 안 되느냐. 예. 특히 17일 날 이게 뭐 L4의 문제다 뭐 그런 이제 네, 기술적인 네. 이야기였어요. 그런 문제였다면 이걸 좀 공지해서 방송에라도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입장문을 발표를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예. 상당히 국민들이 혼란을 빚었기 때문에 이런 일은 사실 있어서도 안 되고 이 예. 부분에 대한 앞으로도 어떤 대응을 하는지가 상당히 또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야당에서는 또 청년 비하 현수막 네. 논란이 있었고요. 예.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 청년들을 저런 식으로 돈만 생각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식으로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처음엔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걸 처음부터 이건 저희 당이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예. 업체가 잘못한 것이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조정희 사무총장은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네. 이건 당이 잘못한 거. 당이 잘못한 거죠. 이런 예. 식으로 해서 20, 30대 표를 얻는 거는 중요하지만 예. 최소한도 우리 지켜야 될 원칙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20, 30대가 진정 원하는 것이 뭔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평가를 네. 잘해서 거기에 맞는 공약과 비전을 좀 제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김영준 배재재 석좌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주말은 올가을 들어 가장 추웠는데요. 월요일인 오늘은 공기가 훨씬 부드럽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2도를 넘어섰는데요. 내일도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서울 낮 기온이 14도로 야외 활동하기 좋겠는데요. 다만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만큼 겉옷으로 체온 조절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전국 하늘 쾌청한 가운데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맑은 날씨 속에 동해안의 대기는 계속해서 메말라가고 있는데요. 산불 등 화재 사고에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내일까지 동해안에는 너울이 유입되는 만큼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아침에는 쌀쌀하겠습니다. 영하권 기온에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는데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 2도, 대전 0도, 안동에서는 영하 2도 보이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1도에서 5도가 높겠습니다. 서울 14도, 광주와 대구 17도 보이겠습니다. 온화한 날씨는 모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수요일 밤사이 서쪽 지방 곳곳에 추위를 부르는 비가 내리면서 주 후반에는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슈를 더 쉽게 전해드리는 더 뉴스. 내일은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